저는 조시입니다. 오늘 인포그래픽쇼 에피소드에서는 실제로 사실로 드러난 미친 에프스타인 파일 음모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의 섬은 마치 악당의 소굴 같았죠. 수많은 음모론이 에프스타인 섬을 마치 악당의 비밀 아지트처럼 묘사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으스스한 장식, 그리고 다른 소름 끼치는 요소들까지 모두 갖추고 있었죠. 수년간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여겼지만 에프스타인 파일은 섬의 삶이 전혀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진, 수색 영장 기록, 영상 등 다양한 문서들이 그곳의 병적이고 기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섬 곳곳에 수많은 비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들은 아마도 일부 손님들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순간을 몰래 촬영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섬에는 기괴한 장식품, 벽에 걸린 소름 끼치는 가면, 그리고 옷을 벗은 젊은 여성들을 묘사한 예술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작품들은 에프스타인의 다른 부동산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수백만 달러짜리 뉴욕 타운하우스에는 가장 기이한 예술작품들이 있었는데 복도에 올가미에 매달린 신부 조각상과 소름 끼치도록 사실적인 우는 아기 조각상 2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섬으로 돌아가 보면 수사관들은 총기, 성인용 장난감, 역할극 의상, 치과용 의자, 그리고 다른 불쾌한 물품들을 발견했습니다. 한 방에는 비밀문이 있었고 그 문은 물로 통하는 탈출로였습니다. 꼭 나쁜 일에 쓰인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앱스틴과 그의 동료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엄청나게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다음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수년 동안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앱스틴이 단독범이자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타락한 남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어떻게든 전 세계의 유명한 친구들에게 괴짜 억만장자라는 이미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그 생각에 반박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앱스틴이 수백 명의 피해자를 합계하는 범죄를 다른 사람들의 GDK의 도움 없이 단순히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서는 결코 저지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한 사람이 큰 권력을 독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의 변독 행위를 따르진 않았겠죠. 하지만 이 파일들 덕분에 이 단독범 이론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권력과 부를 남용한 것은 한 사람만이 아니었고 불법 활동의 전체 생태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에프스타인에게는 비행기 승무원, 조종사, 청소부, 서빙 직원, 정원사 등 수십 명의 다양한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황을 완전히 알았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많은 이들이 뭔가를 의심했다는 정황은 충분합니다. 에프스타인의 섬에서 직원들을 위한 규칙집에는 근무 중에 보게 되는 어떤 것도 절대 말하지 말라는 엄격한 지침들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섬에서 젊은 여성들을 봤다고 인정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일부 직원이 에프스타인의 행동을 의심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은 노크 없이 객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옷을 반쯤 입은 10대 청소년들이 탑승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사관들은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모집책 네트워크의 흔적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젊은 여성들을 마사지 등 학대를 위해 에프스타인 아일랜드로 압박해 데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에프스타인과 연관된 유명 인사들이 있었고 왕자와 공주 등 왕실 인맥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에프스타인이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영국 왕위 계승 서열 둘째였던 전 앤드류 마운트베튼 윈저 왕자와 친구였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음모론자들은 소아 성애자의 왕실 인맥이 더 깊다고 생각했고 파일 공개 후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첫째로 그 파일들은 에프스틴과 앤드류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전 왕자의 이름은 이메일 체인과 대화에서 수천 번이나 등장합니다. 또한 에프스틴과 앤드류의 전 부인 사라 퍼거슨, 전 요크 공작 부인 사이의 이메일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매매 알선범에게 여러 번 돈을 요청했고 그는 2011년 그녀의 파산을 막아줬습니다. 그 파일들은 에프스틴이 퍼거슨의 여행 경비를 지불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전 공작 부인은 에프스틴을 소중하고 특별한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에프스틴에게 나와 결혼해줘 라고 이메일을 보냈지만 이는 청혼보다는 농담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제프리 에프스틴의 범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드는 내용을 원하신다면 꼭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는 영상들을 더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프스틴은 영국 왕실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인물들과도 연관이 있었으며 기록이 이를 보여줬습니다. 노르웨이의 미래 왕비로 예상되는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는 2008년 에프스틴 유죄 후에도 그와 가까웠고 그를 미친 친구, 스위트하트라 불렀습니다. 그 인신매매범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핵심 고문이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절친인 라파트 알사박과도 외설적이고 때로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인물들이 에프스틴의 활동 전부를 알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들의 많은 메시지들은 그가 성에 집착하고 젊은 여성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에프스틴 관련 주요 음모론 중 하나는 그의 많은 친구와 지인이 그의 활동을 정확히 알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성매매, 아동 성범죄자를 알았다면 신고했을 것이라 믿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자료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이메일에는 불쾌감을 주는 범주에 속하는 메시지들이 많이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어린 소녀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익명의 인물이 에프스타인에게 내 가장 어린 소녀가 장난쳤어 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일부 메시지에는 10대 소녀들의 나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명인들이 에프스타인에게 보내거나 에프스타인에 대해 언급한 메시지들도 많이 있으며 그 안에서 그들은 그의 취향이나 생활 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들 중 어느 것도 관련된 인물들을 직접적으로 연루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일에 이름이 언급된 많은 유명 인사들은 잘못한 일이 없으며 에프스타인의 범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건강 웰리스 인플루언서 피터 아티아는 에프스타인에게 당신과 친구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당신 삶이 너무 터무니없다는 점인데도 나는 그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도 이메일에서 에프스타인의 하렘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할리우드 감독 우디 앨런은 에프스타인을 드라큘라에 비유하며 그의 저녁 식사와 행사에 참석한 젊은 여성들을 언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등 유명 인사들의 역사적 발언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에프스타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나만큼이나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한다고도 알려져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젊은 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이 사람들이 에프스타인이 소아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2008년 아동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많은 이들이 그와 계속 교류하며 우정을 유지한 점은 여러 의문을 낳습니다. 다음 이론은 왜 일부 사람들이 에프스타인의 활동에 대해 침묵하기로 했는지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섬에 카메라를 숨겨 사람들을 촬영했습니다. 또 다른 오래된 음모론으로는 에프스타인이 부동산 곳곳에 수십 대의 스파이 카메라를 숨기고 자신과 피해자 그리고 저택을 방문한 유명인사들이 연루된 은밀한 성적 장면을 촬영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은 많은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비평가들은 유명 억만장자나 대통령, 세계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미 유출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프스타인 파일에는 수천 개의 영상이 포함되어 있고 많은 영상이 검열되거나 포르노그래픽한 내용입니다. 유명 인사들을 연루시키는 내용은 아니지만 영상들은 에프스타인 부동산에 비밀 카메라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 불명예스러운 금융업자와 그의 직원 중 한 명 사이에 스파이 용품점에서 모션 감지 카메라 세트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 교환도 있습니다. 그 직원은 카메라를 크리넥스 상자 안에 숨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입니다. 공개된 영상 중 일부는 숨겨진 카메라나 유사한 장치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저화질 흑백 영상은 에프스타인의 사무실을 방 구석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에프스타인이 이 카메라들로 무엇을 촬영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여러 부동산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엄청난 양의 성인 용품과 도구들, 성파티를 주최하고 젊은 여성들을 유명한 친구들에게 소개해주던 그의 평판 등 다른 증거들을 고려하면 모든 정황이 쉽게 연결됩니다. 또한 에프스타인이 카메라 등으로 유명 인사들을 협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약점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에프스타인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거의 기적처럼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점점 더 드러났습니다. 2008년에 성범죄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조차도 그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형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총 13개월밖에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이 그가 학대했다고 주장된 수십 명의 젊은 여성을 확인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중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에프스타인이 너무 부유하고 권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만큼 충분한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음모론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이 에프스타인이 더러운 정보나 콤프로마트, 즉 정치인과 같은 중요한 인물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되는 약점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에프스타인 파일에는 구체적인 협박 사례가 나오진 않지만 에프스타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더 많은 약점이 될 만한 자료를 모을 기회를 찾았으며 다른 유명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에프스타인은 권력자들의 약점을 안다고 주장하며 억만장자, 기업가, 그리고
다른 유명 인사들의 비밀스러운 습관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수의 CD와 하드드라이브 같은 저장래체를 압수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에는 이름이나 식별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물품들의 내용물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탐사보도 기자들 역시 에프스타인을 인맥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인물로 묘사해왔습니다. 그가 정보를 이용해 협박이나 위협을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상상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론에서 볼 수 있듯이 에프스타인의 인맥은 그가 연줄이 있던 수많은 분야로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할리우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음모론이 어떤 형태로든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일각에서는 할리우드 A급 배우들과 오스카 수상 감독들이 일루미나티 같은 비밀 조직에 속해 정기적으로 불법적이고 차마 말하기 힘든 활동에 가담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에프스타인 파일은 그런 주장들을 특별히 뒷받침하지는 않지만 에프스타인이 할리우드와 연관이 있었고 업계의 거물들과 알고 지냈다는 오랜 이론을 입증해줍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감독, 배우, 작가, 코미디언인 우디 앨런입니다. 그는 에프스타인처럼 성적 학대 의혹을 받았습니다. 앨런과 아내 수니 프레비는 에프스타인의 뉴욕 이웃으로 자주 함께 식사했습니다. 부부와 에프스타인 간에 오간 많은 이메일이 파일에 남아있으며 그 중에는 심장과 뼈를 먹는다는 소름 끼치는 대화도 있습니다. 에프스타인은 영화 홍보 담당자 패기 시겔, 베테랑 프로듀서 베리 조셉슨, 미디어 거물 케이시 와서먼, 배우 크리스 터커, 감독 브렛 네트너 등과도 가까운 친구 관계였습니다. 이들 중 누구도 에프스타인의 활동에 대해 알았거나 어떤 잘못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고 만나고 심지어 친구 관계를 맺었던 유명인들의 수만 봐도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정치계에도 미쳤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그의 비행기를 탔습니다. 많은 음모론이 에프스타인의 친구, 지인, 미국 대통령, 억만장자, 세계적 과학자,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에프스타인 파일에는 악명 높은 로리타 익스프레스 등 전용기 비행 기록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기록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누가 에프스타인과 함께 비행했는지, 언제 비행했는지, 그리고 그의 섬 리조트와 전 세계 다른 장소에 몇 번이나 갔는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2년 9월 기록에 따르면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과 할리우드 스타 크리스 터커, 케빈 스페이시가 함께 탑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클린턴은 에프스타인 전용기를 27번 12곳이 넘는 서로 다른 장소로 이용한 가장 자주 탑승한 승객 중 한 명입니다. 에프스타인의 형제 마크 에프스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 한 번 에프스타인의 로리타 익스프레스를 탔다고 밝혔습니다. 한 이메일에는 트럼프가 1993, 1996년 최소 8번 비행에 탑승했고 때때로 딸 티파니와 아들 에릭과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주목할 만한 승객으로는 전 미국 재무장관 레리 서머스, 사업가 론 버클, 슈퍼모델 라오미 캠벨, 그리고 변호사 앨런 더 쇼비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 인사들과 가까우면 그만큼 큰 비밀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 있는 지인들을 이용해 극비 정보를 얻었습니다. 에프스타인이 유명 인사들과 넓은 인맥을 쌓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로부터 민감하거나 극비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에프스타인은 영국 정치인 피터 맨델슨과 가까웠으며 두 사람은 수년간 많은 이메일과 서신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시기는 맨델슨이 영국 정부에서 여러 중책을 맡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맨델슨은 때때로 에프스타인을 절친이라고 표현하거나 장난꾸러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2009년 이 금융업자에게 정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있습니다. 맨델슨이 에프스타인에게 다운인가 고위 문서를 공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영국 재무장관과 미국 국가경제위원회 국장 간의 회의, 기밀회의록을 에프스타인에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또한 에프스타인에게 유로화를 구하기 위한 EU의 5천억 유로 구제금융 소식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공식 발표 전 총리 고든 브라운의 사임 소식도 에프스타인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에프스타인은 왜 이런 정보를 원했을까요? 이것은 그가 국제정보원일 수 있다는 무서운 이론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에프스타인을 둘러싼 가장 논란 많고 중요한 이론 중 하나입니다. 아직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에프스타인은 외국 정부나 정보기관을 위해 비밀리에 일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모론자들이 가장 자주 언급하는 두 나라는 러시아와 이스라엘입니다.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에프스타인이 러시아에 관심을 보이며 푸틴을 만나고 싶어 했다는 여러 이메일이 있습니다. 여러 이메일에서 두 남자의 만남이 언급되며 파일에는 푸틴 이름이 약 1000번 등장합니다.
일부 이메일에는 에프스타인이 러시아 비자문이나 러시아 금융 시스템 재구성 계획을 공유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른 메시지에서는 에프스타인이 러시아인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하거나 크렘린 관계자들과 다른 귀중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신매매범과 전 이스라엘 총리 에후드 바라크 사이의 이메일도 있는데 일부는 푸틴 및 러시아 대표들과의 만남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그것을 고려하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에프스타인의 가장 가까운 동료인 길레인 맥스웰의 아버지는 로버트 맥스웰로, 그는 소련 KGB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첩보원으로 의심받았던 인물입니다. 다음으로 에프스타인의 죽음에 얽힌 무서운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한 날 밤 교도소는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에프스타인 관련 가장 유명한 음모론은 에프스타인은 자살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 네 단어는 수많은 메시지 보도와 블로그 게시물에서 볼 수 있었고 유명 인사들이 인터뷰 중에 말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성매매 알선범의 사망 이후로 이 문구는 밈이나 상품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켜 에프스타인이 아예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어딘가에서 여전히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파일들에는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없으며 잠재적인 단서로 해석된 몇 가지 미스터리한 항목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은 그가 사망한 뉴욕시의 메트로폴리탄 교정센터에서 그의 사망 당일 밤에 대한 기록을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날 밤 제프리 앱스타인을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던 두 명의 교도관은 토바 노엘과 마이클 토마스였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교도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앱스타인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책상에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실수를 감추기 위해 두 교도관 모두 허위 인증서에 서명하고 순찰을 완료한 것처럼 보이게 가짜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나 교도소 전체가 앱스타인을 살해하거나 탈출시키기 위한 어떤 비밀 음모에 연루되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고 이후 밝혀진 음모도 우려됩니다. 그의 죽음 역시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앱스타인의 사망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인터넷에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 넘쳐났습니다. 많은 음모론자들은 앱스타인의 죽음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지테이크 반면에 반대자들은 성매매 알선범이 특히 종신형을 앞두고 우울증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앱스타인의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사건 전 며칠과 몇 시간 동안 여러 이상한 우연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교도관이 그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가 사망한 지 몇 시간이 지나서야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감방 밖에 설치된 두 대의 감시 카메라가 그가 사망한 밤에 작동을 멈췄다는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 자료가 거의 없었습니다. 에프스타인은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후 최근에 지속적인 감시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감시 해제 후 교도소는 에프스타인이 항상 동료 수감자와 함께 있도록 했고 동료 수감자는 위험시 경비원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한 밤 에프스타인은 혼자였습니다. 교도소는 또한 에프스타인의 시신을 사진도 찍지 않은 채 감방에서 옮겼고 그의 사망 경위에 대한 공식 발표에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에프스타인은 자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당분간 없애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죽기 직전 이름을 밝히려 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수년간 에프스타인의 사망 시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불법 활동에 가담한 중요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폭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그들은 그가 입막음을 위해 살해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 이론은 다소 억측처럼 느껴졌지만 에프스타인 파일은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파일에 뜨면 에프스타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 FBI와 뉴욕 남부지검 요원들이 그의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그들은 에프스타인의 당국 협조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협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에프스타인이 어떤 증거나 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입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죽음의 시점과 경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해당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모든 것이 그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키웁니다. 이 이론은 앱스타인이 사망 전 며칠간 가장 가까웠던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는 비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앱스타인은 수년에 걸쳐 수백 명의 피해자들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그의 범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시간이 도저히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그가 죽기 전 몇 주 동안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 비밀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오랜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론이 사실이고 그녀의 정체가 카리나 슐리아김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20살의 에프스타인을 처음 만나 끝까지 그에게 충실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2009년으로 슐리악이 자신의 고향 벨라루스의 민스크 대학교에서 치의학을 공부하던 시기였습니다. 에프스타인은 그녀보다 36살 많았고 미국행 비용을 대줬고 학업 비용도 대주고 비자 신청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가 되었고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10만 달러를 학장에게 기부한 후 그녀가 콜롬비아 대학교 치의학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그녀가 거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심지어 그녀가 미국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자신의 지인과의 결혼까지 주선했습니다. 그녀의 허가가 만료된 후였습니다. 슐리악은 앱스타인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 이메일에서 그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그를 가장 순수한 남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망 시 큰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앱스타인은 유언장에서 그녀에게 1억 달러와 여러 부동산, 다이아몬드 컬렉션, 그리고 3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앱스타인의 자산이 동결되어 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이론은 아마도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생각하면 가장 불안한 이론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돕고 보호합니다. 많은 대형 음모론들은 이른바 세계의 엘리트들이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움직인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들은 일반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신들만의 법, 시스템, 그리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이론은 엘리트가 지위를 이용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거나 비밀스러운 컬트 모임에서 몰래 만난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사악한 음모론들은 인간 재물, 식인, 그리고 다른 비인간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행위들까지 언급합니다. 그런 일의 증거는 파일에 없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배경, 경력, 정치적 차이와 상관없이 서로 알고, 돕고, 보호한다는 증거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앱스타인이 알던 많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다뤘으며 이들 중 다수가 그의 파티, 전용기한, 저녁 식사 자리나 다른 행사에서 교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정치, 언론, 연애,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왔지만 그 분야들 중 많은 부분이 서로 겹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일에는 사람들이 앱스타인에게 돈을 요청하려고 연락한 사례가 다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구하거나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받거나 법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위기 땐 서로 감싸며 취미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아기 공장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이론은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라기보다는 영화 속 악당이 할 법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제프리 앱스타인은 최소한 뉴멕시코에 있는 자신의 목장에서 일종의 아기 생산 시설을 만들 생각을 했다는 증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유전학에 집착했습니다. 그는 DNA가 누군가의 미래 성공을 결정하는 열쇠라고 믿는 것 같았습니다. 때때로 그는 흑인들이 유전적으로 덜 똑똑하다는 매우 인종차별적인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저명한 과학자들과 유전자 조작으로 맞춤형 아기, 지능 향상, 여성 성욕 증진 계획까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과학자 및 학자들과의 대화에서 에프스타인은 자신의 목장에서 여성들을 임신시켜 한 번에 최대 20명이 임신한 상태가 되길 바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유전자를 최대한 널리 퍼뜨리고 싶어 했던 그의 뿌리 깊은 욕망의 일부였습니다. 아기 목장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없지만 다음 이론은 에프스타인에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적어도 한 명의 자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제시합니다. 에프스타인에게는 숨겨진 자녀가 있었습니다. 에프스타인이 성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성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가 비밀리에 자녀를 두었다는 소문과 음모론이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이러한 소문들은 종종 일축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에프스타인 파일에는 그가 자녀를 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명확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한 젊은 여성의 암호로 쓴 일기장입니다. 그녀는 사진, 신문기사 스크랩 등도 함께 남겼습니다. 텍스트와 함께 수사관들과 온라인 탐정들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해독해온 물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제프리 앱스타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추정되며 길레인 맥스웰이 방에 있는 가운데 출산했다고 이야기하는 구절들을 발견했습니다. 몇 분 후 신생아는 데려가졌고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기장에 임신 초음파 사진을 첨부했으며 앱스타인이 자신을 인간 인큐베이터처럼 대했다고도 했습니다. 앱스타인과 길레인 맥스웰이 함께 어떤 종류의 생식 관련 시술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이메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크 공작 부인 출신인 사라 퍼거슨이 앱스타인에게 아들 출산을 축하하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 비밀, 아이들의 신원, 이후 행방, 현 위치 등 추가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단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식물을 키웠습니다. 이는 앱스타인에 관한 가장 기이한 음모론 중 하나이지만 일부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014년 3월의 이메일에서 앱스타인은 앤 로드리게스라는 동료에게 묘목장에 있는 트럼펫 식물에 대해 묻습니다. 별로 걱정스럽거나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식물 전문가에게는 트럼펫 식물이라는 용어가 경고 신호로 들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는 천사의 트럼펫 식물, 즉 악마의 숨결 식물로도 불리는 식물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학물질 중 하나인 스코폴라민을 만듭니다. 앱스타인은 이 약물의 효과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메일에서 그가 관련 데일리메일 기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 스코폴라민, 콜롬비아 숲에서 자라는 자유의지를 없애는 강력한 약물은 이 약물의 효능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 약물이 환각, 기억 상실을 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사람들의 자유의지마저 잃게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좀비처럼 변해서 평소에는 하지 않을 행동도 쉽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장기간 노출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앱스타인 파일에 스코폴라민이나 트럼펫 식물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는 학대 전 약물 투여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약물 투여 후 기이한 것을 봤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스코폴라민 환각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파일이 공개될수록 앱스타인의 세계는 점점 더 섬뜩해집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제프리 앱스타인의 소름 끼치는 실화를 통해 알아보세요. 아니면 대신 이 영상을 클릭해보세요.